35년 나는 묵묵히 서울 대기업 공장을 다녔다. 매일 아침 똑같은 지하철,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퇴근길엔 한강변을 산책했다. 사람들은 내게 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모범적이고 책임감 있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정년이 가까워질 무렵 한 가지 꿈이 생겼다. 나중엔 꼭 서울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 경매로 건물도 몇 채 사보고 투자도 꾸준히 해서 퇴직할 즈음 손에 쥔 돈이 12억이 됐다. 서울 아파트, 투자 수익금, 그리고 35년의 퇴직금. 아내와 오랜 시간 상의 끝에 우린 결국 결심했다. 제주도로 가서 펜션 하나 하자. 노후에 손님 맞으며 바다 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 큰 짐을 쌌다.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제주로 내려왔다. 자식들은 이미 경기도에서 각자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아빠가 뭘 모를까봐. 계획 다 있지. 잘 다녀와라. 제주에서 10억짜리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을 샀다. 관광지 옆 들꽃이 흐드러진 언덕, 맑은 바람, 매일 새소리가 들리는 집.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다. 아내와 둘이 진짜 행복하다. 매일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펜션 첫 해,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다. 서울살이 힘든 사람들 다 제주로 와서 쉬고 싶겠지. 예약이 가득 찼고 주말마다 방이 모자랐다. 나는 정말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다. 제주에 내려온 첫 해, 모든 게 새로웠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바다 내음 가득한 공기를 마셨다.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다. 여보, 오늘은 손님 예약이 다 찼대.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손님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온 가족, 연인, 친구들. 이 집 너무 예뻐요. 아침에 바다 보니 진짜 힐링되네요. 칭찬이 쏟아졌다. 나는 아내와 둘이 손님 방을 정리하며 마치 호텔 사장이 된 기분이었다. 매주 주말이면 펜션은 만실이었다. 예약 관리에, 청소에, 조식 준비에 매일 바삐 움직였다. 힘들었지만 기분 좋은 피로였다. 가끔은 아내와 거실에서 둘만의 맥주 한 잔.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거지. 아내는 작은 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응, 힘들어도 이렇게 둘이 함께니까 뭐든 다 괜찮아. 하지만 작은 문제들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비가 며칠 내리면 펜션 옆 담장이 조금씩 갈라졌고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도, 전기, 보일러까지 정비할 게 늘어났다. 아내는 서울 살 땐 이런 걱정 없었는데 조금씩 지쳐갔다. 처음엔 손님이 많았지만 비수기엔 텅 빈 방이 많았다. 겨울엔 사람이 잘 안 오나 봐. 나는 괜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희망은 가득했다. 이제 2년, 3년만 지나면 노후 자금은 자연스럽게 불어나고 몸만 건강하면 계속 이 삶이 이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는 없었다. 펜션 주변에 새 건물들이 생기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작은 불씨가 슬며시 번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올 무렵 펜션 주변엔 새로운 숙소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여보, 저 언덕에 또 다른 펜션 공사한다더라.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여기도 워낙 인기라 그런가 봐.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점점 불안했다. 비수기가 길어지면서 한 달 내내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았다. 냉장고엔 먹다 남은 반찬이 쌓였고 거실엔 택배 상자가 나뒹굴었다. 이러다 적자 나는 거 아냐?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여름에만 잘 되면 충분히 메울 수 있어.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제는 예상 밖의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 하수관이 터져 긴급 보수 공사를 부른 적도 있었고 냉방난방기 전기세도
생각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나왔다. 서울에서 살 땐 월세, 관리비만 내면 끝이었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펜션 운영 카페에 들어가 다른 사장님들 후기를 읽었다. 요즘 손님이 뚝 끊겼다.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가격을 반토막 내도 방이 안 찬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제주 전체의 현실이란 걸 그제야 실감했다. 손님이 드물게 올 때면 나는 괜히 더 친절하게 굴었고 아내도 요리를 한 번 더 신경 써 만들었다. 그래도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나면 집안이 적막하게 느껴졌다. 밤이면 아내와 둘이 조용히 TV만 봤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는 대답을 미루고 TV 화면만 바라봤다. 언젠가 손님이 몰리던 시절을 아내와 함께 그리워했다. 그때는 힘들어도 진짜 살맛났지. 아내의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손님이 점점 줄자 아내와 나는 이제 마케팅도 해야 한다며 SNS 계정도 만들고 숙박앱에 펜션을 등록했다. 처음엔 사진을 더 예쁘게 찍어 올리고 오늘의 제주 바다, 내가 만든 아침 식사,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다. 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다. 한두 명이 예약 문의를 해오긴 했지만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끊겼다. 더 싼 숙소, 더 화려한 신축 펜션이 동네에 계속 생겨났다. 생활비는 계속 마이너스였다. 냉장고는 텅텅 비고 광고비, 청소비, 정원 관리비까지 하나둘씩 카드값으로 빠져나갔다.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혔다. 아내와 나는 말수가 줄었다. 아침엔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다. 여보, 우리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고 조금은 떨렸다. 서울에 있는 딸과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아빠, 요즘 괜찮아요? 괜찮지. 여기 공기도 맑고 바다도 예쁘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끔 자식들이 오랜만에 내려갈게요 라고 해도 나는 괜히 너희도 바쁘잖아. 나중에 와라. 이렇게 둘러댔다. 생활비 걱정에 손님 맞을 준비도 가족 식사도 예전처럼 풍족하게 할 수 없었다. 밤이면 거실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둘이 한 집에 있어도 서로가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울로 돌아갈까? 아내가 가끔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순 없지. 그래도 10억이나 들였는데 자존심과 현실 사이 나는 계속 방황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갔다. 해가 바뀔수록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졌다. 펜션 유지비, 정원 손질, 청소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고정비가 숨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이번 달은 또 얼마야? 아내가 통장을 들여다보다 한숨을 쉬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나가는 돈만 남았다. 여보, 우리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아내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동네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한때는 관광객들이 줄을 섰던 카페, 숙박업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다. 저 옆집도 펜션 내놨대. 몇 달째 안 팔린대. 이웃 사장이 푸념했다. 날씨가 흐린 날이면 펜션 전체가 더 어둡고 쓸쓸해 보였다. 손님 없는 방을 돌아다니며 불을 끄다가 나는 문득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점점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다. 왜 이렇게 운영이 엉망이야? 나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언성만 높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점점 사라졌다. 며칠씩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 누웠다. 밤엔 아내가 몰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담배 한 개비 물고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바다 쪽을 바라봤다. 서울로 돌아갈까? 돌아가서 뭘 해? 집도 팔았고 돈도 다 날렸는데 서로에게 아무런 답도 줄 수 없었다. 딸, 아들 모두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그렇게 문자만 보내오고 실질적인 도움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정말 우린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외딴 섬에 갇혀버린 걸까? 세상도 가족도 모든 게 나와 아내를 멀찍이 두고 천천히 식어가는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펜션을 내놓았다. 10억짜리 9억에라도 팔면 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한 달, 두 달 계속 전화를 해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요즘 매수문이 거의 없어요. 근처 금매도 7억, 6억에 나왔는데 그마저도 안 나가요. 중개사는 현실을 담담히 말했다. 아내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봤다. 제주 펜션 매매, 가격 하락, 거래 절벽. 뉴스엔 망한 펜션 얘기가 수두룩하게 쏟아졌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못 팔고 썩히는 거 아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다. 허리 통증,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왔다. 병원에 가보니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노화까지 다 겹쳤네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쉬라고 했지만 펜션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질 게 뻔했다. 아내 역시 밤이면 어깨를 부여잡고 조용히 신음했다. 서울 살던 시절엔 자주 병원 다니며 관리도 받았는데 이젠 가까운 병원도 멀었다. 근처 이웃들도 모두 힘들었다. 형님네 펜션은 어때요? 옆집 사장이 물었다. 똑같아. 손님은 없고 돈 나갈 구멍만 늘지. 이웃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웃으며 한탄했다. 아내가 하루는 소파에 앉아 작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늙어 죽는 거 아니겠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밤엔 둘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만 바라봤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건가?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밤을 지새웠다. 펜션 매각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손님 없나요? 금매로 더 내리면 어때요? 이젠 9억도 8억도 관심조차 없다 했다. 7억이요? 5억 금매도 몇 달째 그대로예요. 중개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대도 없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다. 정기적인 생활비, 유지비,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돈은 바닥을 쳤다. 노후자금이라던 12억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래처럼 사라졌다. 아내는 가끔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이젠 과일 하나,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여. 서울 살 땐 아끼자고 말해도 큰 걱정 없던 평범한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나는 경매라는 단어를 조용히 입 밖에 꺼냈다. 여보, 혹시 경매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아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 진짜 다 잃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이면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났다. 딸, 아들 각자 자기 가정 꾸리고 경기도에 산다. 아버지, 혹시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딸이 한번 조심스레 물었지만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아빠가 니네 힘까지 빌리진 않을게. 걱정 말고 너희 살림 챙겨. 자식들 손을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같은 TV 화면을 멍하게 바라봤다. 가끔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직하게 일하고 평생 모은 돈에 노후 꿈까지 다 바쳐 이룬 제주도 은퇴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면 정말 끝이다. 이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다. 아내는 밤마다 어깨와 무릎을 붙잡고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나는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가끔 손끝이 저리기까지 했다. 서울에서 지낼 때는 병원도 가깝고 무슨 일이든 금방 해결했는데 이젠 병원 한번 가기도 힘이 들었다. 한밤중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점점 못 버티겠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나는 몰래 경매 정보를 검색했다. 제주도 펜션 경매 물건, 쏟아짐, 유찰 반복. 어느새 내 펜션과 똑같은 조건의 매물이 수십 개가 넘게 나왔다.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겠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서울 딸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다. 우리 딸, 요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아들이라도 한번 내려오라 할까? 하지만 말은 꺼내보지 않았다. 이미 자식들도 힘겹게 살아가는 시대, 부모가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고립감이 점점 짙어졌다. 이웃 펜션 주인들도 하나둘씩 소식이 끊기고 연락을 해도 요즘 다 똑같아 라는 말만 남았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마을이 언제부터인가 썰렁하고 적막만 남았다. 밤이 깊으면 아내와 나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조용히 서로를 느꼈다. 이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다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젠 정말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구나. 그 마음만 하루하루 깊어졌다. 그래도 내가 기댈 사람은 결국 아내밖에 없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 그래도 서로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디기로 작게 약속했다. 경매를 알아보며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건지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법원에 문의해보니 현실은 더 냉정했다. 비슷한 조건 매물이 이미 20건 넘게 쌓여있고 거의 유찰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반토막도 안 날 수 있어요. 펜션에 붙여놓은 금매 현수막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전화가 와도 6억 이하로는 생각도 마세요 하는 소리뿐이었다. 병원비도 쌓여갔다. 아내는 무릎이 더 나빠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처방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지경이 되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카드값, 유지비, 병원비, 마이너스 잔고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식들에게 몇 번이고 도움을 청할까 망설였지만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다. 아빠, 혹시 급하면 말씀해요. 딸이 걱정스레 문자해왔지만 나는 아빠, 엄마가 너희 힘까지 빌릴 수는 없다. 이 말만 마음에 되새겼다. 이웃들도 하나둘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 사는데 정신이 없었다. 마을 단체 채팅방에도 금매, 경매, 폐업 이런 얘기만 가득했다. 나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회한에 잠겼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여보, 이러다 우리 정말 아무데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침묵으로 답했다. 이젠 포기와 체념 사이 아주 미약한 희망의 불씨만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래도 내일 또 해가 뜨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예전만큼 쉽지 않았다. 아내는 수술 날짜를 잡으러 읍내 병원에 다녀오고 나는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느릿하게 마당을 걸었다. 펜션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고 텅 빈 방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문득 지난 5년을 되돌아봤다. 서울에서 35년간 일하며 모은 돈, 마지막 남은 용기, 아내와의 약속, 모두를 걸고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제주. 하지만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빚과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그리고 나이 들어버린 두 사람뿐이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 봐. 아내는 수술 전날 밤 작게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누군가는 도전이 멋지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도전이었다. 밤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만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꿈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는데 이젠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해야 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나는 한참 만에 작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우린 끝까지 함께 했잖아. 자식에게는 끝내 손을 내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에 조금은 힘을 얻었다.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더라도 꼭 버티세요. 그 한마디에 그래도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기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펜션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내와 나 둘만의 자리, 남은 시간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작게 살아가기로 했다. 언젠가 이 집이 팔릴 날도 오겠지. 아니, 끝내 팔리지 않는다 해도 지금처럼 둘이서 버텨낼 수만 있다면 작은 바람과 작은 희망만을 품고 오늘도 아침 해를 맞았다. 어느 날 펜션 현관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췄다. 내려서 들어온 건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이, 그리고 중년의 남자 한 명이었다. 혹시 이 펜션 매매하신다는 거 맞나요?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이제라도 누군가 우리 집을 사갈까? 나는 반쯤 체념한 얼굴로 네, 금매로 내놨는데 관심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정원, 마당, 방 구조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아내는 부엌에 커피를 끓이며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다. 사실 저희도 서울에서 내려와 정착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젊은 부부가 말했다. 하지만 계약 얘기가 오가는 건 그리 쉽지 않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뒤 거실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작은 긴장과 기대가 남았다. 아내는 살짝 울먹이며 혹시 진짜 팔릴지도 모르겠네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며칠, 몇 주가 흘렀다. 그 짧은 기대는 이내 다시 깊은 침묵과 서늘한 좌절로 바뀌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혹시 또 누가 올까? 이번엔 진짜 연락이 올까?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아내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나는 정원에 나가
낡은 벤치에 앉아 바다 멀리 희미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봤다. 기회란 건 정말 이따금 그리고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구나. 나는 조금 더 체념했고 조금은 덤덤해졌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작은 기대와 실망, 희망과 포기를 또 한 번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묵묵히 흘러갔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다. 한때는 펜션 성공 신화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 믿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두 사람 그럭저럭 살아낸다는 것만이 최선이자 유일한 현실이었다. 계절은 어느새 다시 봄, 마당엔 작은 꽃들이 피었다. 바다바람에 먼지는 날렸지만 햇볕은 여전히 따스했다. 아내의 수술 자국도 천천히 아물어갔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약을 챙기고 아내가 걷기 연습을 할 땐 곁에서 천천히 손을 잡아줬다. 여보,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같이 버텼다. 그거면 된 거지 뭐. 아내는 잠깐 미소를 보였다. 예전엔 꿈이 많았고 욕심도 많았지만 이젠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집이 팔릴 날은 아직도 요원했다. 언젠가는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줄지도 모른다. 아니면 끝내 팔리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나이 들어 죽을지도 모른다. 가끔은 후회가 몰려왔다. 내가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퇴직금, 투자금 안전하게 묻어뒀다면 덜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나는 그 모든 후회보다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아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밤이면 둘이서 마당에 앉아 조용히 바다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집, 손님 없는 방, 팔리지 않는 펜션. 그 모든 허망함과 상실 넘어 그래도 남는 건 둘이 함께라는 사실. 그거 하나였다. 살다 보면 꿈꾸던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돈, 건강, 집, 미래 모두 한 번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그래도 조금은 덤덤하게 이제는 남은 하루하루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잘 살아온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이제는 그냥 주어진 오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노후란 결국 돈도 집도 꿈도 아닌 곁에 남아 서로를 버텨주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